안녕하십니까. 강릉 지역 출신 인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만나봅시다.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강릉을 문향예향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인들과 많은 석학분들을 배출한 고장이라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강릉에서 많은 석학분들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강릉을 대표할 만한 석학 한 분인 최장직 교수님을 모셔서 만나봅시다. 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은 직함을 갖고 계신데 오늘 첫머리에 최장직 교수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 제가 퇴임하고 지금 학교를 나와 있지만 예.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연구실에 출근하고 예. 또 오후에 6시면 또 퇴근하는 학교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 그 일정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연구실에서는 학교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글 쓰고 글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사시는 곳과 가족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는 곳은 저 지금 연구실이 이제 영동 대로변의 청담동인데요. 예.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삼성동이라서 매우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다. 예. 가족은 지금 집사람이 있고요. 예. 그리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딸 둘은 이제 그 미국서 지금 다 결혼해서 생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출퇴근 걸어서 하십니까? 걸어서 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여기 주차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릉이 고향이신데 고향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누구나 고향을 생각하면 다 비슷한 생각을 갖지만 저 역시 고향 그러면 이거 하여튼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이 정서의 하여튼 원천이고 또 마음의 고향이고 그래서 고향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하여튼 행복하고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 고려대학교 재직 기간이 25년이던데 이 재직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에 관련해서 생각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교수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두 가지가 중심인데 그거는 누구나 하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이랄 것은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막 민주화 운동이 아주 고조되고 민주화가 됐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이제 학생을 지도하는 그 당시에는 하여튼 교수들이 다 무슨 중고등학교의 다민제 비슷하게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또 학생들이 당시에는 데모에서 이 경찰서라든가 이제 그런 구치소나 이런 데 하여튼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면회도 다니고 이런 이제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이 그 민주화 운동에 하여튼 제가 맡은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정외과 학생들도 한 60명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집시법이라든가 이런 데 걸려서 하여튼 감옥소를 들락거리고 이래서 변호사도 이렇게 대주고 면회도 가고 하여튼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그 민주화가 아주 고조됐을 때는 교수들이 이제 또 민주화 성명도 내고 이 집회도 하고 심지어는 이 피켓 들고 데모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제자분들이 꽤 있으시겠어요? 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교수님은 어느 학자분보다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내셨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그건 몇 가지 이제 찾으면 이유가 있겠지만 어릴 때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강릉 그러면 이제 주변은 다 농촌 지역이고 그렇고요. 제가 이제 자란 곳이 이제 송정동이라고 이제 그 시내에서 한 10리 정도 바닷가로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농사 짓는 동네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집도 이제 뭐 좀 큰 지주집이었기 때문에 예. 뭐 일꾼이라든가 뭐 옛날에는 뭐 모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이제 그 농부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예.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예. 저 사람들도 좀 이제 생활이 향상돼야 되고 예. 다 이게 평등한 이런 이 자기의 권리라고 그럴까 예, 예. 이런 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예. 그런 이제 사회가 이제 발전된 사회라고 생각이 들고 예. 뭐 이런 데서 좀 이제 사회 의식 같은 것도 이제 생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 오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자유당 시절 말기였기 때문에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민주화에 대한 어떤 뭐 하여튼 이상이라고 그럴까 예, 목표라고 예. 그럴까 이런 그 의식을 갖게 만들고 해서 예, 예. 그것이 이제 상당히 제가 학문을 하는데 주제를 찾고 또 특히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이해하고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뭐 문제의식이라고 그럴까. 예,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이제 형성이 돼서 예, 예, 예. 그것이 아마 뭐 이 평생을 지배하게 됐고 예, 예. 뭐 이런 것이 공부를 하게 만든 뭐 열정이라고 그럴까 동력이 예. 됐고 뭐 또 그 공부의 주제도 뭐 그런 비슷한 예, 예. 이런 문제를 찾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지주의 아들로서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나 또 하인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싹 틔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좀 어찌 보면 또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등 특별히 저서나 논문 중에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간단히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민주주의는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정치 참여의 평등이라고 할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예. 스스로 뭐 이 통치하는 체제라고 그럴까. 예, 예. 누구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 뭐 능력이 더 뛰어나다든가 또는 사회적인 지위 신분이 더 높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예. 스스로 통치를 하는 체제. 예. 이게 민주주의인데 예. 그러나 직접 통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예. 없기 때문에 예. 선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예. 그 대표로 하여금 이제 이제 투표자들의 의사라고 할까 시민의 의사를 예. 실현시키는 막 예. 이런 그 정치 체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뭐 교수님의 저서 중에 아무래도 대표작을 꼽으라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책은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앞선 시기에 이제 그 뭐 군부 독재라고 그럴까 예.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앞선 시기에는 이제 자유당 시기에 이승만 정부하에서의 이제 또 권위주의적인 이런 통치 시기를 거쳐서 예. 80년대 말에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네. 크게 보아서 이제 민주화가 되는 이 이전의 시기에 대한 이제 그 서술이라고 할까 분석이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된 이후에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다든가 그걸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네. 잘못됐다라든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제 왜 어떻게 한국은 좀 민주화가 되기가 어려운 이제 정치적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80년대 말에 민주화가 될 수가 있었느냐? 예.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예.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민주화가 됐는데 이 민주화된 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예. 거. 예. 이런 문제는 왜 그러한가. 예. 예. 뭐 이런 문제를 설명하고 그럼 그거를 좀 이렇게 극복한다고 그럴까. 예.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 어떤
정치가 요구되는가? 대체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뭐 그 책이 24세인가 발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24세면 24번 발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한 책을 거기에다가 또 일본에서 발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발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그래도 그것이 학술적인 이제 성격의 책인데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죠. 인문서적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많이 이제 팔렸다고 그럴까 이럴 수가 있고 일본에서는 지난달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이와나미 서점이라고 이제 일본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이제 서적이 이제 서점이죠. 출판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판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보면은 곳곳에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왜 정당 정치를 해야 됩니까? 네, 정당 정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수단이고 결과물이죠. 그래서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제 과거의 무슨 고대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민주주의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 인구도 많고 사회 규모도 크고 사회 구조도 복잡하고 이런 환경에서 민주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이제 핵심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를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선거를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당은 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핵심적인 기능이 이제 이 선거를 조직하고 후보를 내고 또 투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까 이념적인 가치의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끔 정당이 조직해 주기 때문에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제 정당이 필요한 거고 이 정당이 있음으로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대표라고 하는 게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대표가 통치하는 체제인데 문제는 선거만 해서 대표를 뽑아서 통치한다고 하면 왕조 시대에 선거를 해서 왕을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이제 대표를 선출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절반이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절반은 이 책임을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감시와 언로서요. 감시와 감독을 이제 하고 또 이 통치자로 하여금 이 자기를 선출해준 투표자들에 대해서 책임지도록끔 강제하는 체제라고 할까. 이 메커니즘이 없으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데 정당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정당이 좋은 리더십을 말하자면 만들어서 이렇게 선거의 경쟁에 나서고 거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부를 만들 때 그 다음 선거에서 정당이 지금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시민들은 다 이제 판단하게 돼 있고 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평가로서 이제 선거 앞선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당이 제대로 있어야지 이제 그 통치하는 사람도 책임을 의식해서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정치를 하게 되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이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잘 평가해서 다음 선거에서 그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당은 이러한 그 정치 민주주의 정치가 이 작동할 수 있도록끔 해주는 중심적인 뭐 이 조직이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민주주의 꽃은 선거, 뭐 투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그 4.11 총선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비 후보자들이 지금 선거 운동 중에 있고요. 또 이 시점이 지금 대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많은 후보자들과 또 관련된 뭐 이런 주변에 이제 분들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이 시기인데 이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텐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뭐 선거를 여러 차례 했고 정권도 여러 차례 바꿨죠. 예. 뭐 보면 5번 우리가 이제 총선과 대선을 해서 정권 교체가 5번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되돌아볼 때에 이 정당 체제가 굉장히 부실했고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았고 뭔가 선거 때는 이제 그 투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투표를 하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승리한 정당이 정부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았을 때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라 그럴까 상당히 그 시민의 입장, 투표자의 입장에서 보면 열망과 실망이 좀 교체한다고 그럴까 반복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이번 선거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그 뭔가 이 정당 체제가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제대로 된 사회 경제적인 이슈가 제시돼서 우리 사회가 좀 하여튼 뭐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성장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분배라든가 이런 그 고용 문제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게 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정책으로 되어야 될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콘센서스가 넓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하고는 좀 다르게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심적인 이런 그 쟁점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여기에 이제 젊은 세대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또 교육 문제라든가 고용 조건의 문제라든가 노동시장 문제가 굉장히 그 앞선 세대에 비해서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제시되고 다음 이 제시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좀 안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번 선거는 그런 중요한 지금까지 여론을 통해서 제시되고 또 젊은 세대들이 요구했던 문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이번에 구성된 의회는 이런 문제를 좀 뭐라 그럴까 과거하고 다르게 책임 있게 다루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그럴까 뭐 그런 의회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또 이게 어쨌든 돼서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책무를 하여튼 뭐라 그럴까 하여튼 절감해서 정치를 과거와는 다른 내용으로 이제 좀 그 내용 있는 정치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고요. 대선은 뭐 이번 총선과 대선은 총선이 앞서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8개월요? 이제 8개월 뒤에 이제 대선이 뒤따라오는 이런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정당 간의 경쟁 체제와 이것이 선거에서 하여튼 뭐 이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또 정권 교체기를 맞이한 이 대선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그 이념적으로 이게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여기에 정치적인 언어라든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뭐라고 할까 하여튼 이 전투적이라고 그럴까 극단적인 이런 그 이념적 양극화라고 그럴까 이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막 그런 이념적 양극화가 좀 완화되고 여기서 이 갈등하는 정당들 사이에 어떤 그 타협의 지점이라고 할까 이 합리적인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합리적 논의의 장이 좀 넓어져서 지금까지 이 실제적인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이념적으로 표현되는 정치 언어나 뭐 이런 공격적인 담론이나 슬로건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갈등이 굉장히 깊어져 있지만
실제로 사회경제적인 내용에서는 큰 깊은 어떤 갈등의 골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정치는 그 중요한 문제보다는 이런 이념적인 갈등에 이제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고 그럴까 그걸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 사회 전체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장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발견하는데 그 실마리라고 할까 전환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당 정치 뭐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좀 이렇게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몇 개의 정당으로 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정당에서 이제 이렇게 나서서 결국 유권자는 어느 정당을 투표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 정당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선거 때만 되면 합종연행으로 어떤 뭐 이회의에서든지 뭐 2개나 3개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져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보수냐 진보냐로 이원화시켜서 아주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에 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지금 제도화가 상당히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안 돼 있는 거의 핵심은 정당 체제가 사회의 실제 문제에 말하자면 기초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이런 사회 집단들의 지지 기반을 이제 가져가지고 책임 있는 어떤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막 이런 연결고리라고 할까 이것이 굉장히 허약한 것이 한국 정당체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 보수고 진보고 뭐 하여튼 큰 정당이고 작은 정당이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데 있어 그것이 밑에서부터 문제가 이제 발견되고 모아져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데 정당이 기여해 주는 이런 내용을 갖지 못하고 굉장히 엘리트 중심적으로 정당이 이해관계 특히 권력을 이제 추구하는 이런 경쟁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권력의 이동과 향방에 따라서 이 이해관계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쏠리고 또 반대되는 이제 세력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이런 이제 형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왜 이런 정당 체제는 이게 역사적으로 말하면 권위주의 시기로부터 이런 게 이제 유래된 건 사실이지만 이 어쨌든 상당히 한 정권이 들었으면 이 정권의 엘리트들, 집권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정당을 전임 정권들의 인사들이 정당을 구성하는 그런 뭐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상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트 중심적으로 그룹핑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합 집산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사회 저변에서의 문제를 끌어내는 데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이해관계를 쫓다 보니까 이제 이합 집산이 되고 정당이 있었던 정당도 없어지고 이름도 맨날 바뀌고 하는 이 정당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구조 자체가 점점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이 사회 아래쪽으로 이제 정당의 무게가 내려와야 되고 사회 저변의 의사를 대표하는데 정당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구조가 상당히 이렇게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뭐 학연 지연에 의한 투표. 또 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진 어떤 뭐 이런 뭐 투표 내용 그리고 나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그러니까 나는 투표하지 않겠다 하는 유권자분들 계신데
이런 유권자분들이나 아니면 투표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투표를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아울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국 정당 체제의 문제는 이제 이 투표자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끔 좋은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고 그럴까? 제시해 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이 경제생활,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있어 정당이 해줘야 할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정당은 이런 요구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해결할 능력의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요소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현상적으로 이제 그동안 정당이 지역의 이해관계라든가 또 지방의 학연이라든가 무슨 이런 학연 지연이 이 정당의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정당 간의 경쟁이 아주 격렬하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권력을 누가 갖느냐 하는 이런 경쟁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학연 지연이 중심이 된 정당의 경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민주화가 쭉 진행되면서 이것이 갖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것이 정치에 대한 실망의 큰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정당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당의 활동의 중심이 이제 변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저 정당은 나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대변해 줄 것 같구나 하는 믿음을 이제 신뢰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당에게 일단 책임을 저는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투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정치 참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패턴이 있지만 투표를 통한 참여는 가장 이제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것만큼 민주주의를 우리가 끌고 나가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은 없기 때문에 투표자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투표를 많이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 무관심과 정치적인 무관심과 하여튼 냉소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실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표자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민주주의에 참여한다는 이런 의식과 더불어서 투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공직에도 계셨는데 공직기간 중 최장집 사상 논쟁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공격을 여러 군데서 받으셨고 보수 단체와의 소송은 무려 7년간이나 진행됐는데 결국 무혐의와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한때는 촛불 집회 반대 등으로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셨는데 아주 단호하면서 끈기 있게 학자로서의 입장을 지키시면서 대처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강릉 책시 고집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이제 시간도 지났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그게 김대중 정부 시기였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통령 정책기획자문위원장을 했는데, 예. 이때 이제 이른바 조선일보 그 사건이 발생했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 학술 논문으로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쓴 논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예, 예. 그 논문의 원래 의도나 저의 의도하고는 이제 좀 상관없이 예.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사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뒤에는 이 법적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혐의가 됐지만, 예.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이제 사건이었고, 저 개인으로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었죠. 예.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더라도 틀린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예. 아직도 우리가 그 학술적인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예. 이 학문의 영역 바깥에서 문제를 정치적으로 직접 대입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오해의 가능성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예, 예.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촛불 시위는 제가 이제 민주주의를 보는 그 관점이라고 할까 하고 관계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규모 시위는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기존의 정부와 정치 체제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원리나 이런 거에 반해서 움직인다든가, 예, 예. 어떤 소수 엘리트층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부의 권력이 행사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때 집단적인 시위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시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도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고 시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그 집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권력과 기존의 정책에 대한 항의, 저항, 비판, 반대, 이거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너무 이제 정치 중심에 오게 되면, 예. 제도를 통한 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예, 예. 이것이 약화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촛불 시위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과정 전체로 볼 때는 이제 그 시위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성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촛불 시위를 당시에 했던 그 상황이 촛불 시위는 부당하다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 민주주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의 중심이 정당과 제도화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그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그 문제를 끌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이었죠. 저희도 지금 새로 이렇게 생겨난 그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이라든가 SNS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사가 이제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시민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언론이 생겨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이건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제 영역이죠. 예, 예. 언론 없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하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 중요한데 그동안에 이제 의사소통 매체의 기술 발전이라고 할까? 예, 예, 예. 뭐 이런 것이 정치에 가져온 민주주의와 정치에 가져온 영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아마 이런 기술 의사소통 수단의 발전이 가져온 충격은 아마 텔레비전의 뭐 출연이라고 할까? 예, 예, 예. 뭐 이것이고 아마 이 요즘 나타난 이제 인터넷과 이제 SNS 같은 이런 그 이제 이 전자매체의 발전이 아마 그 지금 최근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제 언론 수단의 이제 변화인데 이것이 민주주의와 정당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 정당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조직이고 그 자체가 제도화된 경직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여기는 참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문턱에 걸려서 이제 이 제한된다든가 이 접근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정당으로 제도화된 조직들은 이제 상당히 기득권화한다든가 뭐 이렇게 에리트화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의사소통 매체의 발전, 특히 이 SNS나 이제 이런 그 인터넷 수단, 이제 언론 수단의 발전은 이런 벽을 획기적으로 좀 허물어버리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정당 구조 자체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기존의 정당으로 제도화된 조직과 그 정당으로 제도화된 바깥에서의 사회 내지는 시민사회의 벽에 이 장벽이 굉장히 얕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정당 조직 자체가 역할이 굉장히 이제 축소되고, 그래서 정당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만들고 이 새로운 변화에 이렇게 대응하는데 좋은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참여의 수단이 굉장히 넓어졌다. 그전에는 꼭 제도화된 정당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정당 아닌 바깥에서 뭐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이 빠른 수단으로 이제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저도 정치학을 합니다만은 이 정치학자들이 이런 현대 소통 수단의 기술 발전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그 영향을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변화의 어떤 과도기라고 할까? 이런 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언론과 SNS는 이런 참여의 기회와 폭을 획기적으로 넓힌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또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제 또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론의 장에서 뭐 이성적인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점에서 이제 의사소통 매체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가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게 또 역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기능을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의 하나는 이것이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판단의 차이를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수렴해서 콘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일정한 내용을 갖는 사회적 의견들이 찬반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을 때 이것이 같은 의견의 방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념적인 이런 양극화라든가 또는 특정 이슈를 둘러싸고 강렬한 어떤 찬반 어떤 갈등이 야기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이 어떤 개개인의 시민들이 갖는 의사를 같은 방향으로 강화시켜주는 거. 이것이 다른 의사를 수용해서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역할보다 같은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쉽게 결집하고 빨리 결집하고 이 의견을 더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다른 의견들 사이에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거를 지금 부정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금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으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이제 뭐 해소한다고 그럴까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앞으로도 뭐 얼마든지 또 개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뭐 그렇지만 그래도 또 자정 능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정치하면은 뭐 서로 이데올리적으로 대립하고 그다음에 뭐 아주 서로 상처내고 뭐 인신 공격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를 외면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즐거운 정치라는 이슈로 이렇게 뭐 SNS를 이용한 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즐겁게 정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그 사회적인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회 집단이 이제 젊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의사소통 수단이 하나의 공론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과거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졌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세대들이 이거를 수단으로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투표율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10년이죠. 이럴 때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젊은 세대가 직면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대표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용 문제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아주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 결부되면서 정치 지형을 이제 아주 크게 바꾸는 이제 전기를 가져왔죠. 말하자면 이번 총선은 그 변화의 연장선상의 이제 최근 사태고 그의 이제 그 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그 동안에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옮겨오는데 다소 어떤 변화라고 그럴까 이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데올로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를 보면은 아주 확연히 보수하고 진보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정론이지 않습니까? 그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하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원화된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럴까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어느 사회든지 갈등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나타나는 표출되는 양상은 이제 다양한데 우리 사회 같이 이렇게 양극분화돼서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이원화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난다 하더라도 좀 다원화된다고 그럴까. 갈등이 여러 종류의 형태로 다층화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 갈등의 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이것이 이제 좀 누그러진다고 그럴까 이제 약화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이원 갈등을 이념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예.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역사적인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이제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 역사적으로 말하면 해방 후부터 어떤 우리 이 분단 국가가 만들어질 때의 역사적 경험, 예. 또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남북 분단 이런 민족 문제의 미해결이 가져온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또 현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쉽게 그렇게 이제 이게 극복되기는 어렵다.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실제 또 그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까 이런 조건을 보면 사회경제적인 갈등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이른바 계급 갈등으로 분화되어 있다든가 예, 예.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실제로 지금 정당들이 갖는 이념이나 정책 대안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엄청나게 다른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예. 뭐 구체적으로 새누리당과 이를테면 통합민주당의 선거 강령이나 뭐 대안들을 놓고 보면 이게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는 실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 갈등이 지나쳐서 막 갈등이 이게 너무 이게 위험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치 체제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현실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이 차이를 타협을 통해서 공동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또 정당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이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번에 총선 어느 후보 멘토가 되셨더라고요. 멘토 지원단이라고. 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이유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뭐 참여라고 보고 제가 네. 지금 지금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현재 정치인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지원이라고 할까 후원을 하는 거는 지금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손학규 씨 지금 전 민주당 대표는 제가 이제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통합진보당은 이제 심상정 씨 제가 이제 멘토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는 두 당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회원이라든가 당원이라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정치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는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 손학규 대표는 상당히 오래된 동료 정치학자였고 그때부터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관계가 있고 친구였기 때문에 후배지만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원하게 됐고 심상정 의원은 처음에 진보신당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역할을 잘했다고 봅니다. 의회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이렇게 어떤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 이런 사례. 재정 문제나 하여튼 경제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대안들을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이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지원하는 거지 제가 이제 정치에 지금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화제를 다시 한번 바꾸어서요. 어린 시절 강릉에 대한 추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추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기억나는 추억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제 강릉에서 살고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집이 강릉이니까 계속 이제 다니고 그랬지만 그럴 때는 학교를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강릉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송정 그 시골에서 강릉중학교까지는 뭐 한 4km 정도 이렇게 그렇죠.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냇물도 있고 예. 그래서 냇물 건너 다니면서 학교 다니던 예. 그 참 낭만적인 시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겨울에는 그 또 동네 앞에 이제 큰 이제 뭐 호수라고 그러기엔 너무 그 호수는 크고 예. 이제 못 같은 게 있어. 예, 거기서 예. 이제 썰매 뭐 스케이트 타고 이런. 지금 매립됐죠. 네, 지금은 뭐 너무 달라져가지고.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경포대 소풍 가던 예. 친구들 집에 이제 주로 농사 짓는 친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멀리 걸어서 이제 경포라든가 또는 성산이라든가 뭐 예. 이런데 이제 친구들 집에 가서 자고 밥 먹고 하여튼 지금도 모산봉이라고 하는 게 예. 있죠. 예, 네, 그 예. 모산봉 밑에서 이제 친구 집에서 놀던 생각 예. 추억들이 많고 예. 또 집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면 항상 바닷가에서 이제 발가벗고 수영하던 이제 그런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추억이죠, 굉장히. 예. 지금 그러니까 생가가 어디쯤 확실히 되는지 생가는 이제 송정동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작년에 이제 이 생가가 도시계획으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할 텐데 여러 가지. 그 상당히 큰 옛날 기와집이었죠. 아마 뭐 이 태백산맥 오른 동쪽에서는 가장 큰 집의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걸려서 안타깝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고향 강릉에 계신 분들과 뉴스모아 네티즌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우선 제가 강릉을 마음속으로 또 나의 정서에 있어서 강릉은 문자 그대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과 생활이 강릉을 떠나서 그 서울을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고향 분들하고 실제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서로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 무아 TV가 마침 이제 우리 김재열 이제 이사장님 덕분에 인터뷰를 하게 돼서 이걸 계기로 해서 뭐 강릉 혹시 이걸 시청하는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하여튼 뭐 다른 기회라도 이렇게 서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반갑고 하여튼 강릉이 좋은 구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문해적으로는 앞에서 맨 모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전통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강릉은 이제 다른 도시들하고 달라서 이것이 참 잘 보존된 지금도 잘 보존된 이 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하여튼 고향에 살고 계시다는데 긍지를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우선 뭐 하여튼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걸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 한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게는 학자로서 우리 최장직 교수님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릉을 고향으로 둔 많은 분들의 어떤 자랑거리도 되고요.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